저는 결혼 13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금융회사에 다니고 저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했죠. 딸 지우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집안은 평온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밤에 불이 꺼졌다 켜지는 걸 자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도 센서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날씨도 흐리고 미세먼지도 심하니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며칠 후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우리 집 CCTV 앱이 갑자기 꺼지더니 로그인이 풀렸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기기 문제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찝찝했어요. 알림 설정을 다시 해두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했어. 요즘 프로젝트가 좀 커.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옷에서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분명히 제 것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어요. 기분 탓이라 넘겼습니다. 정말 넘기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 지우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했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녹음하면 안 된대.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무심히 밥을 뜨는 걸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피아노 학원 가는 길에. 아빠가 얘기했어.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스마트 도어록의 출입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외출하지 않았던 오후 3시에 누군가 잠깐 열었다가 닫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입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따로 다녀간 걸까요? 확신은 없지만 느낌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잠깐의 외도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많았습니다. 가스렌지가 꺼진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고 책장에 꽂아뒀던 자료가 뒤바뀐 순서로 정리돼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이런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걸까? 불안은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말도 없이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하더군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죄책감도 당황스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준비된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모든 걸 계획하고 있구나.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한 정리 작업 중이라는 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본능이든 직감이든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아이의 한마디, 택배 상자의 위치까지요. 처음엔 저 자신이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결국 제가 맡고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출근 준비도 서둘렀고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트북을 식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답지 않았어요. 기계에 집착할 정도로 철저한 성격인데 그걸 두고 간다는 건 뭔가 이상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혹시 비밀번호라도 걸어뒀을까 걱정했지만 그대로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최근 사용 문서 목록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의료자료, 개인기록, 예상진단 초안, 그 파일을 여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했던 말과 행동, 감정 반응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내용, 식사 중 제 표정 변화, 말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요. 과잉 반응, 주관적 피해감 높음, 무반응 반복, 의사소통 단절 시도, 아이 앞에서 고함, 감정 기복 뚜렷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였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문서. 그의 시선은 이미 배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거기에 적힌 단어들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현영 경향, 만성 불안, 자기인식 부족, 비합리적 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제 일상을 몰래 관찰하고 그걸 질병처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더 하나를 더 열어보니 스캔된 병원 진료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이름이 적힌 정신과 상담 내역도 포함돼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가 다녀간 겁니다. 서류에는 병원 이름과 담당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고 진단 메모에는 초기 불안장애 증상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던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인 척, 제가 이상한 사람인 척 만들려는 거였죠. 정말 모든 게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온 13년이 지금 이 문서 몇 장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노트북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컵을 흘릴 뻔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김없이 평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까? 지우 데리러 갔다 오려고.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 좀 해볼까 해서. 그 말들이 갑자기 전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표현 같았어요. 진짜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다친 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다 멈춘 이름. 루카. 로펌에 있을 때 외주로 포렌식 자료 분석 맡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정보 분석가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분석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한참 동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이건 정말 진짜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루카는 생각보다 빨리 답장을 줬습니다. 다시 연락할 줄 몰랐네요. 자료 보내주세요. 조용히 처리해 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희미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어쩌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 혼자서는 이 정도 준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학부모가 무심히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우 엄마 요즘도 하영 씨랑 자주 보시죠? 하영이요? 네. 유하영 씨. 같은 학원이라 애들이 자주 만난다고 들었어요. 순간 그 말이 귓가에 멈춰 섰습니다. 유하영. 분명히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보다 2학번 아래 후배였어요. 같은 동아리 활동을 잠깐 했고 법 쪽에보단 교육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했던 아이.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는데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학원 벽면에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지우 옆에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엄마. 언뜻 본 얼굴인데 그게 하영이었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SNS를 열었고 유하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여자. 작년 말부터 종종 학원 앞에서 저를 지나치며 인사하던 말없이 웃던 그 얼굴. 그때는 그저 낯익은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인사와 웃음이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프로필 아래쪽. 팔로우 목록 중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SNS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정이 하영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단 12명 중 하나로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연결돼 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차례차례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야근이 늘기 시작한 시점. 하영이 교습소를 열었다고 말한 시점. 지우가 하영이 이모가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라고 말한 적 있었던 날들. 전부 겹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주 전 주중 낮에 갑자기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마침 시간이 돼서 왔다고 했던 날.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일정을 설명한 적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서랍을 열고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을 모아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체크카드 내역 중에 평일 낮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 이름이 3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모두 지우가 하영 딸과 수업 있는 날. 그날 낮. 더는 확증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있었고 그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영 씨, 요즘 학원 근처에서 자주 뵙는 것 같더라. 그가 고개를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래? 몰랐네. 목소리는 담담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지우가 얘기하더라. 데려다 줬다고. 아빠가 부탁했대. 하하, 그랬나. 내가 부탁했을 리가 없는데. 뭐, 그냥 우연 아니겠어?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며 의심을 유머로 덮으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믿지도 물어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매 순간 제 말 하나 표정 하나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저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 관찰은 기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남편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 좀 잤어? 지우 오늘 발표회 있지? 잘 챙겨줘. 말투는 전보다 더 다정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마치 겉으론 평화롭게 보였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촘촘한 올가미 같았습니다. 하루는 지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는 원래 기분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왜 아빠가 얘기해? 그냥 내가 엄마 왜 자주 화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좀 예민한 편이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귀에 제 이미지가 서서히 불안정한 사람으로 새겨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말이 아닌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아이는 결국 엄마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믿게 되겠죠.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흔들어 버리는 것. 며칠 뒤 지우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드레스와 악보를 미리 챙기고 학원 카톡방에 시간도 확인해 뒀어요. 그런데 발표회 하루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그러는데 엄마랑 같이 가고 싶지 않대. 왜? 엄마가 가면 더 긴장된다고 하더라. 그냥 나만 갈게. 말을 끝내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짜여진 시나리오 같았어요. 정말 그게 지우의 진심일까? 아니면 지우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당일 학원 근처까지는 갔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난 뒤 지우를 데리러 나갔을 때 그 아이는 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안 들어왔어, 엄마? 나 혼자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이는 제가 배제된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아이의 입에서 나오게 하려 했던 거죠. 차 안에서 지우는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는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집에 있으라 했어. 그냥 아빠랑 둘이 갔다 오자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입을 열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루카에게 자료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말, 남편의 행동, 통화 시간, 메시지 기록. 가능한 모든 디지털 흔적을 모으기로 했어요. 루카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심리적 프레이밍에 들어간 상태 같네요. 자신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 환경과 타인을 이용해 상대를 문제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말이 너무도 정확해서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상황을 이용해 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말로 대항하지 않겠다고. 대신 증거로 쌓아가겠다고. 아이 앞에서는 웃었고 남편 앞에서는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이상한 행동 하나가 증거로 남게 되는 순간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양복 상의도 벗지 않은 채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쁜 듯 뭔가를 찾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표정, 전혀 당황하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는 게 뻔했습니다. 뭐 잃어버렸어?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툭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문서 좀 꺼내려다가. 그런데 그의 손이 멈춘 건 침대 밑이었습니다. 서랍도 옷장도 아닌 그곳.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A4 용지 절반쯤 되는 낡은 메모지. 접혀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진단서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잽싸게 주워 넣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확인한 건 다음 문장들이었죠. 진단서 스캔 완료 305 하 전달 예정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 전달 하영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그걸 하영에게 넘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05라는 숫자는 아마도 특정 장소 혹은 객실이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키를 몰래 꺼내 들고 글로브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힌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 영수증. 위치는 도심 호텔이었고 사용 시간은 평일 낮 11시부터 3시까지. 지우가 수업 있는 시간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제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카에게 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쪽지 사진, 주차 기록, 교습소 근처 카드 내역 전부 엮일 수 있을까요? 루카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스마트 도어록 기록, 복구한 CCTV 로그, 그리고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일부. 그가 보여준 건 남편과 하영의 기지국 접속 이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 내에서 동시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평일 대낮 반복적으로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 명의로 가입된 하나의 앱에서 하영의 교습소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앱 남편이 설치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데 아내 명의로 위장돼 있더군요. 주소 등록은 하영 교습소. 기기 접속자는 남편.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도구로 이용해 하영의 공간을 덮어준 거였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제 쪽으로 흘러가도록 조작된 구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기획된 프레임 조작이자 신분 위조 수준의 공모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우리 요즘 서로 말이 줄었지? 뭐 나도 좀 예민했었나 봐. 미안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죠. 문을 닫은 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더 치밀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걸까? 전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 이제 복수는 시작돼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부터 지우가 잠들기 전까지의 대화까지.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도 이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보다 더 교묘한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를 더 이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확히 말하면 지우의 입을 통해 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우가 그러던데 엄마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대. 엄마가 피아노 발표회 안 온 거 사실 좀 속상했대. 애한테 좀 더 신경 써줘.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 입을 빌린 말이라는 점이 더 잔인했죠.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지우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아니, 그냥 엄마가 자주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아빠가 걱정된대.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오래 있으면 힘들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까지 저를 불안정한 사람처럼 주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화내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어. 그 말을 들은 지우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가 엄마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거 엄마한테 너무 나쁜 말 같았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상한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지우 앞에서 더 자주 웃으려 했어요. 조금은 밝게 말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TV도 봤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자주 저를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지우가 친구들과 소풍 가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이번엔 나만 같이 가고 싶대. 엄마가 오면 너무 튀어서 민망하대. 지우가 직접 그랬어? 그냥 내가 보기엔 그런 눈치야. 이젠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우가 직접 말했다고. 그는 점점 애매한 말로 자신이 만든 프레임 속으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의 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외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아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며 일부러 크게 웃었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저녁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좀 밝아졌네. 좋은 일 있나? 응. 요즘 주변 사람들이 재밌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지우가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교습소 앞에서 하영 이모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봤는데 뽀뽀하진 않았어. 그냥 둘이 손잡고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관계를 아이의 입으로 듣는 건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잔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얘긴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말자. 엄마랑 우리만 알고 있자. 그렇게만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편이야. 나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족에게서 고립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가 밀어낸 딸은 더 단단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일부러 남자 동기의 프로필을 띄워두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창까지 그대로. 그걸 보고 있던 제 눈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엔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무심한 척 옆을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의 눈이 잠깐 멈춘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웃음도 섞었고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어. 라는 말도 일부러 크게 말했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더 자주 확인했고 통화할 땐 제 옆에서 일부러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루카가 보내온 메일엔 남편이 사설 정보업체에 접속한 흔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정 대화 로그에 따르면 불륜 조사 관련 상담을 한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사용자는 가명을 썼지만 접속 IP와 디바이스 정보가 일치합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 행동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불법적인 루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루카의 조언대로 저는 그가 연락할 만한 정보업체가 위치한 근처 카페에 임시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CCTV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청정기 모양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 그곳은 은밀한 회의나 개인 미팅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장소였고 우연히 루카의 지인 카페라는 게 천운이었죠.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한다고 말한 오후.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페 오늘 예약됐다면 영상 확인 가능할까? 약 2시간 뒤 루카가 보내온 영상 캡처 속엔 남편이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캡처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까진 없어요. 그냥 얘랑 계속 통화하더라고요. 남자 쪽이랑.
뭐 사진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둘만 만나는 장소 확인만. 그 말은 사적 감정에 의한 탐정 의뢰였고 그 자체로 불법 의뢰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차오른 건 역전의 조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발 더 다가오게 만들면 됩니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일부러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쪽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 회의라고 나갔다가 왜 자꾸 학원 근처에서 결제해? 남편의 눈이 찢어지듯 가늘어졌습니다. 그걸 왜 내가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잖아. 결제 문자가 왜 내 폰으로 오는 줄 알아? 이 집 카드 아직 내 명의인 거 잊었니?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체 뭘 하길래 자꾸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마 지금쯤 내가 들켰나? 무슨 자료를 갖고 있지? 수없이 많은 혼란이 떠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그 불안 속에서 반드시 실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루카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벽 3시 12분. 그가 하영 교습소 근처를 배회하다 인근 ATM기에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송금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계좌주는 이중 명의로 신고된 유령 계좌입니다.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는 데엔 그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 하영의 민낯이 필요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학부모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아이들에게 상냥하며 음악 교습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실한 엄마 이미지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루카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서 법은 아주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루카가 확인해 준 건 그녀가 운영하는 사설교육재단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상 설립자와 이사장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관리, 운영, 지출은 전부 하영이 담당. 문제는 그 구조로 인해 지자체 교육청에서 받는 보조금이 중복 수령된 흔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영이 개인 교습소 명의로도 남편 명의 재단을 통해서도 같은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이건 명백히 이중 수령이고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루카는 재단의 회계 내역 일부를 추적해 같은 날짜의 교습소 수리비, 기자재 구입비, 외부 강사료 항목이 중복해서 청구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이었고 교육청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만들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의 내부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반아이 엄마였던 교습소 관리 어시스턴트인 은지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영 씨 교습소에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적 없었어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세 번 좀 꺼림칙했던 적 있어요. 같은 물품인데 2번씩 결제 올리라고 하거나 출근하지도 않은 강사 시간도 출석 체크하라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때 문서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며칠 뒤 몇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엔 중복 청구된 강사 시간표, 사실과 다른 교습소 운영 일지, 그리고 일부 허위 서명된 회계 보고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저는 루카와 함께 정리해 익명으로 교육청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영의 교습소는 정기 감사 명목으로 교육청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뉴스는 아주 빠르게 학부모 단톡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교습소 뭔가 터진 거라더라.
하영 씨 남편 명의도 이상하고 어디선가 보조금 중복 수령했다던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영은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아노 수업이 끝난 날 무심한 척 다가와 말했죠. 지우는 늘 예뻐요. 그런데 요즘 서윤 씨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네요.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속에서 열이 치밀었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루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폐업 신고 접수됐습니다. 하영 교습소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 예정.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씁쓸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모 교습소 없어진대. 다들 이제 다른 학원 알아보러 다니고 있대. 그래? 그럼 너도 다른 데 가볼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하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남편이 그 교습소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었는지 그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영의 교습소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선 조심스러운 말이 오갔고 교육청 사이트엔 이미 조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의 얼굴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말수는 줄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젓가락질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루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쪽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인 통해 들었는데 남편 관련 루머가 돌고 있어요. 누군가 회사 돈으로 사설 교육기관 후원했다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설 교육기관이 설마.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작지 않고 후원 명목인데 정작 내부 결제 기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점이 하영 교습소로 자금 흘러갔던 때와 겹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후 이틀 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참말 많은 사람 많더라. 별일도 아닌 걸로 뒤에서 쑥덕대고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피로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루카가 보내온 메일엔 명확한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 윤리위원회 출석 통보 받았습니다. 공식 사유는 공적 자금 운용의 부적절성입니다. 내부 조사팀이 외부 기관과의 금전 거래 내역 추적 중이며 일부 금액이 교육업 등록 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교육업 등록 업체. 바로 하영의 교습소였습니다. 공식 등록은 남편 명의의 재단. 명목상 후원이지만 실상은 사적 관계 유지 비용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도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거실도 거치지 않은 채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조금 지쳤나 봐.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마지막 단계를 위해 이혼 조정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스스로 무너진 탑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붕괴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회사 이메일 계정은 내부 시스템상 비활성화 처리된 걸로 나타났고 지점 이동이 아닌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루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모든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양육권 지정 소송, 공동재산 분할 신청,
위자료 청구, 부당 명예 사용 관련 민사 경고장 학교 측에도 지우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한 상담 기록과 저와의 유대 관계가 상세히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요. 사실 그게 요즘 아이들한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딸아이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제야 무너진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제 남편은 보험 해약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 역시 법적으로 정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개를 빳빳이 들던 사람이 이젠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응. 조금 더 조용하고 지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복수도 모든 준비도 이 아이 앞에선 너무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무너진 건 그들 쪽이었고 남은 삶은 이제 저의 것이었어요. 짐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집엔 기억보다도 감정이 더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방문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부엌 식탁 위엔 지우가 엄마 이거 그 사람 거야? 하고 물었던 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어떤 물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는 이제 슬픈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루카와의 메일 교환 폴더, 녹음 파일 폴더, 스캔한 서류와 날짜별 기록들. 그 모든 걸 하나의 폴더로 묶어 압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문서와 파일 설명엔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남기는 기록입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영은 교육계에서 퇴출되었고 그녀의 교습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주변 엄마들 사이에선 이미 거르기로 한 이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는 직장을 잃었고 금융계 네트워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항변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넘어왔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 쪽 조건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하고 아이를 이용하고 상대의 정신을 흔들려 했던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동정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멀지 않지만 그들과의 기억이 닿지 않는 거리.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는 딸아이와 단둘이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가끔 루카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덕분에 정리 잘 끝났습니다. 지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요즘 드디어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참아낸 건 복수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을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기록은 마쳤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책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가도 돼? 물론이지.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조작하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용히 단 하나의 압축 파일 속에 기록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 지연 언니가 첫 임신 때 지었던 이름인 거 오빠도 알고 계셨어요? 한순간에 세상이 멈췄다. 행복했던 부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신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이에게 붙여야 했던 그 이름, 아내의 과거와 연결된 그 이름,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결혼 생활 전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의 충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름에 얽힌 사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기로 나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처음엔 이름이었다. 그러나 점점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 반복된 회피, 그리고 어느 날 발견한 한 장의 사진. 해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누워있는 그녀. 그리고 그 옆 프레임 한쪽에 살짝 걸쳐진 아직은 문신이 새겨진 팔 하나.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이의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거짓.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시작했고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끝내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랑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28살 남자입니다. 한 달 전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둘 다 정말 기뻐했어요. 임신은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우린 낳기로 결심했고 이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는 그냥 친구였어요. 졸업 후 지연은 대학교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민수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22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몇 년 전 지연이 이혼 후 이 근처로 다시 이사 오면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공통 친구 중 한 명이 설날 가족 모임에 지연을 초대했거든요. 그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결국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친구로 다시 지내는 건 좋다고 하더군요.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번호를 주고받고 종종 연락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느 날은 지연이 먼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응했죠.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린 결혼을 결심했고 지금까지 함께한 지는 거의 4년, 혼인신고를 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연이랑 저 둘 다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계는 참 달콤했어요. 다투는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몇 시간 안에 화해했고 크게 싸우는 법도 없었죠. 그저 자잘한 의견 차이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심하게 다툰 건 바로 아이 이름을 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이제 막 한 달. 지연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처럼 들떠 있었고 그 순간부터 아이 이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지연은 남자아이라면 민준으로 꼭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는 예쁘기도 했고 우린 아직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중이라서 그땐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지인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2주쯤 전에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거든요. 가족들한텐 이미 임신을 알렸고 조촐하게 축하도 했지만 그건 가족들만의 자리였고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다들 정말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 지연이 자연스럽게 아이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아이면 민준으로 짓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그녀의 절친 수진의 표정이 약간 굳는 게 보였어요. 뭔가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식사 후 수진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하더니 라이터를 깜빡했다며 제 걸 잠깐 빌릴 수 있냐고 묻더군요. 지연이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해서 수진이랑 저에게 뒷마당에서 피우고 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랑 저 둘이 집 안에서 멀어진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오빠,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혹시 이상한 얘기라도 꺼내나 싶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이랬어요. 민준이라는 이름 그거 지연 언니가 첫 임신 때 정했던 이름인 거 오빠도 알고 계신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단 한 줄기도 들은 적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지연이랑 친구였고 지연이 민수랑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가졌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되었고 그 일을 겪은 후 민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어요. 그것도 회사 여직원이랑요. 처음엔 매일 싸우기 시작했고 그 끝에 민수가 외도를 했고 몇 주 후엔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일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연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꺼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몰랐고 따로 알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지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린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던 게 실수였지. 그게 전부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죠. 설마 진실을 숨기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굳이 그런 걸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연이 왜 그걸 내게 숨겼는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 그 진실이 그녀를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픈 과거를 겪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에 더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런데도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이름이 언니랑 민수가 예전에 정했던 이름인 줄 몰랐던 것 같아서요. 아무리 언니 베프라도 그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 말이 끝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배경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하지만 수지는 자신이 그 이름에 얽힌 사연만 말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내게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집에 손님들이 있는 동안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마자 나는 지연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지연은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수진이 그거 장난이야.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이야 하며 급히 부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그게 농담일 리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해달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그래,
다 사실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녀와 민수가 이혼한 건 아이가 유산된 후 민수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은 그녀 가족 전부가 알고 있었고 몇몇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당시엔 이쪽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다더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 유산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당연했던 거죠.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고, 원래는 임신 6개월쯤 되면 공개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점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런 상처가 있던 그곳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민수와 친구들 모든 과거를 등지고 이쪽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우리 둘이 연애를 시작하면 언젠가 지연이 스스로 내게 말할 줄 알았다고 했대요. 하지만 너무 민감하고 아픈 이야기라서 그 얘기는 끝끝내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민감한 문제다 보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녀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연이 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놨다고 하더군요. 자신에겐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고 그만큼 큰 상처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겪은 일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난 여전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 얘기 조금은 나눠야 할 것 같아.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 숨겼는지 그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지금 우리의 아이에게 바로 그 바람난 전남편과 함께 지으려 했던 이름을 다시 붙이려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연 본인 말대로라면 과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민수도 예전 친구들도 다 끊어냈다며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은 안 버리고 가져온 거죠?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만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말 좀 해줘.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야. 당신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 이미 다 알아버렸으면서 뭘 더 알고 싶은데?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같아. 내가 힘들어서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몰아붙이니까 더 지치고 힘들어져. 나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바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얘기를 꺼내야 해. 나는 지금 정말 배신감 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당신은 내 감정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잖아. 그러자 지연은 난 이 얘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싸움은 더 격해졌고 우리는 거의 30분 동안 소리를 주고받다가 결국 그녀가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못하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죠.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마음 좀 식히고 올게. 그동안 너도 좀 생각 좀 해. 애처럼 굴지 말고 제발 어른답게 행동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 너무 지쳐있던 저는 그녀를 말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수년 동안 사실을 숨긴 걸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더 상처였어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괴로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붙잡고 또 싸우는 게 더 의미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녀가 이렇게 큰 문제로 짐 싸서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며칠 동안은 일에 몰두하며 머리를 식히려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랐어요. 전화든 문자든 그 어떤 방식이라도. 하지만 그녀 쪽에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소리 지르는 것조차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답이 필요했고 설명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일 끝나자마자 지연이를 만나러 그녀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지연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녀 부모님은 저를 문 앞에서 막아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들이 지연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던 것 같아요. 당신의 감정도 이해되지만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준비도 안 된 상처를 억지로 꺼내게 만든 거잖아요. 당신이 겪은 감정보다 우리 딸이 겪은 고통이 10배는 더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 안 했죠? 딸은 하루 종일 당신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결국 마음 정리하겠다며 혼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어요. 우린 지연이한테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제 눈앞에서 쾅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쫓겨난 기분이었고 그 상황은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런 감정보다도 지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훨씬 컸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속 그녀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은 얘기할 준비 안 됐어.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생각 좀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지연은 말했어요. 난 그냥 민준이라는 이름이 좋아. 그게 전 남편이랑의 결혼이나 임신이랑은 아무 관련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 혼자야. 수진도 괜히 오지랖 부린 거고 진짜 유치하고 한심해 보여. 그녀는 내가 싸움 이후 연락 한 번 안 한 것도 언급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나는 애써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사실을 숨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들 모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칠 더 혼자 있을 거야. 그동안 너도 내 감정 좀 정리하고 이제 그만 유치하게 굴지 아니면 계속 이딴 사소한 문제로 징징거릴 건지 잘 생각해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것도 이해해 준다면 우린 상담이라도 받아보면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 근데 아직도 내가 아이 이름을 민준이라고 짓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거든. 결정은 내가 해. 난 내 선택을 따를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고 감정은 뒤엉켜만 갔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지연이랑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먼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직은 모르겠어.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너를 믿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또 며칠이 흘렀고 서로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정적은 생각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숨겼던 사실은 분명히 큰 일이었고 그걸 그냥 과거일 뿐이라며 덮고 넘기기엔 제 감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게다가 그녀는 제가 상처받은 걸 예민하다, 질투다라며 제 감정을 가볍게 여겼고 그런 태도는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전 남편과 정했던 이름을 아이에게 지으려 해서 싸웠다는 얘기를 어디 쉽게 꺼낼 수 있겠어요? 부끄럽고 또 민감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지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맞춰보려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대신 너도 좀 바뀌어야 해. 이제 너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만해. 그 말이 솔직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기에 저는 넘기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어젯밤 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며칠간 바닷가 어딘가에 다녀왔다는 거려. 햇빛에 살짝 그을린 피부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혼자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사실에 서운함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넌 내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도 자꾸 축소시키려 했잖아. 나는 그녀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낀 배신감과 혼란을 그냥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가 결혼까지 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싸울 일도 없었을 거야. 솔직히 이 말을 꺼내면 또 싸움이 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장 이해해. 미안해. 솔직하지 못했던 거. 그 말 한마디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날 파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건 알겠는데 넌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 오로지 너만 힘든 줄 알고 이기적으로 굴었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날 싸우고 나서 나는 임신한 몸으로 너한테 연락 오길 기다렸어. 그런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건 아니지 않았어? 지연은 내가 결국 그녀를 찾아간 게 3일이나 지난 후였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했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조차 퇴근하고 나서야 겨우 찾아왔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들었다며.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순간 나도 내 입장을 변명하듯 말하게 됐어요. 나도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어. 머릿속이 엉망이라.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겠지만 너도 나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임신한 몸인데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당연히 내가 날 걱정하고 찾아와야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나도 널 걱정했어. 정말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땐 너무 힘들었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었어. 그래서 연락을 못했던 거야. 그러자 지연은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친정에도 없고 혼자 여행 간 걸 알게 됐을 때 왜 한 번이라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잖아. 그랬으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중에서야 알게 됐겠지. 나는 솔직히 그녀가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난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떠난 거라고 이해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런데 내가 괜히 찾아가면 너 더 화나게 만들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던 거야. 나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판단도 신뢰했어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어른이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기게 둘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내 설명도 지연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한테 진심으로 실망했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날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게 그녀가 이제 더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하려 했어요. 정말 걱정됐어.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나를 피하려고 간 곳에 괜히 따라가서 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괜히 찾아가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 설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린 결국 또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내 감정도 너무 혼란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어.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살리고 싶었고 온 힘을 다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죠. 나는 오랜만에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을 이토록 잘 아는 사람은 수진밖에 없었으니까요. 파티날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그동안 우리 부부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도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전화를 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연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연은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아직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지연은 지금 다시 민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자기도 며칠 전부터 나한테 연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둘은 꽤 자주 통화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연의 절친인 자신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지연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고요. 이미 이혼 사유와 민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수지는 내가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수지는 며칠 전에 지연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였는데 아마도 스토리 공개 범위를 따로 설정해서 저한텐 안 보이게 해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이후로 그녀가 올리는 스토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진은 해변가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비키니를 입고 여유롭게 쉬고 있는 사진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멋지게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사진 한 귀퉁이에 있는 팔을 지적했어요. 그 옆 선베드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던 거죠. 몸은 프레임에서 잘려 있었지만 팔 한쪽이 살짝 보였고 분명히 남자의 팔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팔목 근처에 있는 문신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죠. 그 문신은 바로 오토바이 그림이었고 그건 민수가 예전에 새겼던 문신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 문신을 처음 했을 때 지연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수천 장 넘게 보내줬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사진에서도 그 문신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지연에게 해변에서 같이 있던 남자가 혹시 민수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고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왔어요. 저는 그 반응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만들었죠. 그 팔이 정말 민수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문신을 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문신이 사진 속에서 조금 픽셀 깨져 보여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분명했어요. 형태가 완전히 오토바이였고 픽셀이 깨졌다고 해도 알아보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수지는 그저 제가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의심하려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지연이 그 메시지에 대답 대신 오토바이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 당당한 척, 모호하게 넘기면서도 결국 다 드러내는 그런 태도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지연은 정말로 날 배신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지연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분명히 외도를 해왔다는 걸.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나를 향해 화내고 싸우고 피했는지를 이제야 다 이해했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의 모든 이유가 결국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물론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걸 계기로
내가 나 자신을 우선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작은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끊임없는 싸움에 질렸고, 더는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녀와 멀어지고 싶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외도를 했냐는 제 질문에 지연은 처음엔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온갖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나 몰래 민수와 만나왔고 거의 1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요. 작년쯤 민수가 일 관련 컨퍼런스로 근처에 왔고 그때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며 저한테 말도 없이 그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연과 민수는 다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민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근처로 이사까지 했답니다. 지연 곁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요. 지연은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도 했지만 그 사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조차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그때 가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면 양육권은 전부 제가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면 되겠죠. 지금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이곳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과의 이혼 절차는 이미 그 전에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고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더는 지연과의 연결고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법적 절차도 감정의 정리도 하나하나가 버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있었지만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어 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깊게 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다시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꽤 많이 나아졌고 드디어 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해 안 되는 아내와 씨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나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